안녕하세요. 철인 3종 문고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오늘의 반가운 첫 번째 게스트 설재인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재인이라는 소설가이고요.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정영철 교수님과는 예전에 첫 번째로 냈던 에세이 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를 통해서 이제 연을 맺게 되었는데, 네, 영광스럽게 북튜버를 시작하시는 첫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되게 약간 어안이 벙벙하지만 열심히 해보고자 왔습니다. 최근 한작 레드불 스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어퍼컷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거장이 될 줄은 제가 모르고 그동안에 제가 좀 약간 만만하게 봤다가 최근에 그 레드불 스파를 보면서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 설재인이라는 작가가 정말 아둥바둥 2달에 한 권씩 이렇게 내면서 지금 무려 20권의 소설을 냈는데 참 열심히 사는 작가로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거장이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없어서 네,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베스트셀러 하나만 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형 작가. 생계형 작가죠. 네. 노동자입니다. 원고 노동자. 네. 이 채널이 이제 철인 3종 문고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책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운동이나 스포츠랑 관련되어 있는 그 접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설재인 작가가 딱 맞는 작가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과 그렇죠. 역경의 길을 가게 맞아요. 되었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아는 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 설 작가님의 약간 백그라운드나 원래는 글 쓰는 복서였다가 지금은 복싱을 하는 작가로 약간 정체성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계신데, 처음에 복싱을 하는 그 시작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퍼컷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였었고 특목고에서 일을 했었는데, 너무 진짜 7시 퇴근 7시 출근 8시 퇴근 정도의 엄청 되게 고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4년 4월에 그냥 길을 걷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일만 하다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땡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복싱장에 올라갔다가 복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후면은 만 12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체육관에서. 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교사로 일을 하면서 복싱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교사를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계형 소설가가 될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쩌다가 그렇게 정체성이 좀 변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두 개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이제 알고 싶은, 저도 이 채널을 열면서 저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글 쓰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몸의 세계나 스포츠의 세계라는 게 우리들이 잘 모르는 그런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글을 안 쓴다는 거죠. 힘들죠. 네, 알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반대로 작가들 중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복싱에 빠졌잖아요. 네. 근데 왜 빠졌냐? 아까 이제 살기 위해서 공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복싱의 사랑스러움, 복싱의 어떤 점 때문에 내가 복싱을 못 놓고 심지어 교사를 그만두면서 이걸 계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복싱의 사랑스러움이라 하면 일단 사람들이 보통 복싱장에 등록했다 그만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를 처음에 너무 지루하다, 줄넘기만 시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훈련하고, 네, 약간씩 조금의 성장을 보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처음에 줄넘기만 시키고 스텝만 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첫 스파링을 한 게 1년이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전까지는 계속 네, 그전까지 계속 진짜 그 반복해서 그것만 네. 하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싫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파링을 시작하고 내가 남을 때리고 또 남이 나를 때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일단 다른 어떤 스포츠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와는 다르게 너무 아드레날린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그런 경험. 왜냐하면 어딜 맞아도 당시엔 아픈 걸 모르니까요. 네. 저는 갈비뼈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갈비를 맞았을 때도 제가 갈비가 나간 줄 전혀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싸우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복싱이라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는 사실 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도자가 중요하고, 근데 제가 정말 우연찮게 정말 운이 좋게 처음부터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네, 그분 밑에서 계속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대는 같이 싸움을 했던 상대편.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서로를 죽일 것처럼 패다가 딱 끝나고 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거든요. 보통 스파링 할 때는. 근데 그게 좀 되게 신기하고 또 약간 짜릿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스포츠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 좀 이게 경쟁인데 근데 경쟁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 한계를 계속 넘어야 되는 어떤 이런 프레셔가 있고 그걸 이제 성취해내는 게 운동선수인데 그런 둘이 만나서 스스로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 만나서 승부를 겨룬 후에 결과와 상관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는 장면이 좋았죠. 네네.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운동,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지막에는 뭐 예의상 인사를 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남을 때리는 스포츠였다는 측면에서 그게 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때리면서 죄책감이 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패도 되나? 아니면 제가 나름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패도 되나 뭐 이런 정도까지 패진 않았고, 실제로 양심도 있지만 그만큼 운동신경이 없어서 이렇게 패도 되나의 수준까지 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맞아도 되나? 뭐 이런. 이렇게까지 맞아도 되나? 있죠. 네, 있는데 그 저희 체육관에 지금 고3인 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저한테 맞았어요. 그때 얘기했었던 네네, 선수를 꿈꾸던 친구라서 이제 제가 계속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줬었는데 맨날 저한테 맞고 막 탈의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기둥 뒤에 숨어서 울고 창피하니까 그러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금이 가지 않았어요. 진짜 부러졌어요. 진짜 부러졌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운동을 못 나가고 뜀박질을 못하고 그냥 걸어다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 복수다 이것이. 그동안 맞은 거에 대해서. 네, 그동안 맞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청소년 국대가 됐는데 네, 그런데 청소년 국대가 되었으면 이제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친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관장님이 자꾸 그 친구랑 저를 맨날 스파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피해 복수는 계속된다. 네, 하루는 묻고 싶었죠. 관장님 제 나이를 아십니까?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26대 관장님을 만났으니까 자꾸 관장님은 제가 아직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관장님 저 언제 은퇴시켜 주실 거예요? 쟤한테 맞으면 너무 아파요. 골이 울려요. 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책임져 주실 거냐고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죠. 네. 자연스럽게 연식이 나와버려가지고 26에 시작했는데 뭐 12년 했다면 안 되니까. 책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도 결국 할 텐데 저는 그 작가님 쓴 책 중에서 어퍼컷도 읽었지만 그 다음에 새 모양의 마음이 있었고 그 첫 번째 거의 초창기의 소설이었고 첫 장편.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뭇 강펀치를 봤어요. 근데 사뭇 강펀치는 저는 읽고 나서 되게 그 어두운 면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는 나올 게 나갔다. 그 안에서
그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을 보니 설재인이 이걸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에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운 면들이 되게 많고 막 승부조작 나고 막 이랬던 그거에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저희 학생들한테 이 책을 되게 많이 읽힙니다. 스포츠 쪽에 스포츠 쪽에 좀 약간 제대로 좀 알아라. 근데 이번에 레드불 스파는 또 그 전이랑 좀 다른 일단 좀비물. 네, 좀비물이죠. 좀비물인데 네, 사실 사뭇강 펀치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왜냐면 사뭇강 펀치는 이제 아마추어 복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대가 되기 위한 네,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대표들은 다 사실 아마추어 복서들이거든요. 프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마추어계의 어두운 면을 담았다면은 레드불 스파에 나오는 거는 프로계의 어두운 면이 좀 들어가 있지요. 네, 프로계의 어두운 면도 사실은 이렇게 12년 동안 하면서 좀 봤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사실 사뭇강 펀치에는 약간 입시랑 관련된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니까. 근데 여기 그 이번에 볼 레드불 스파에서는 사실 그 대전료나 돈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거기에 좀 있지 않나. 저희 어쨌든 저희 체육관도 아마랑 프로를 둘 다 키우는 체육관이고 또 제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소설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까 관장님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관장님이 네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국대를 할 걸 이런 얘기를 하셔서 후회를 했다. 근데 아까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어떤 지도자를 만든 게 너무 행운이긴 한데 관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떤 분인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관장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을 몇 안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무 질투하는 남자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 큰 상처를 아버지가 내가 살아생전에 네가 남자 어른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걸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아직도 제가 복싱하는 걸 싫어하세요. 관장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진짜? 그걸 싫어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정말로 제가 인간적으로 인격과 인간성 측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관장님이 뭐 선수를 육성하는 그리고 복싱에 대한 어떤 열정 같은 것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돈을 계속해서 복싱 선수들을 위한 어떤 격려금이나 아니면 뭐 그 경기하다가 다친 선수를 위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걸 계속 쓰시고 본인은 이제 원룸에서 사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말로만 얘기하는 건 정말 쉽지만 자기 돈을 이렇게 쓰면서까지 이 복싱계라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이죠. 나중에 그 관장님에 대한 소설을 하나 쓰면 어떨까? 제가 관장님 근데 그럼 너무 콧대가 높아져서 안 돼요. 나도 약간 좀 눌러주면서 되게 사려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레드불 스파 이제 처음에 이제 접촉했을 때 이제 연락드리니까 최근 나온 소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음날 사서 이제 읽었는데 표지부터 좀 약간 만만치 않았어요. 약간 만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어서 약간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읽기 힘드시고 약간 이런 거. 지난번에 저한테 그 로맨틱 코미디를 놓고라고 그러셨는데 못 알아듣는 게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데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으면 접근해서 그래서 그 오늘 책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겉표지부터 굉장히 재밌게 잘 그려진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약간 그 SNS 관련된 것도 있고 동시 접속해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판계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출판계가 또 워낙에 배를 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지에 투자를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표지를 만들면 원래 있던 그림들 중에서 서치를 해서 그 중에 조금
그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서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가 요새는 대부분인데 주력 도서가 아닌 경우에 그런데 레드불 스파 표지시험을 받고 제가 너무 감동을 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지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디자이너가 그 소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모든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단가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 짓는 마음으로 출판사에게 아니요, 네. 소설 16개나 장편을 16개 거장이신데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네. 그래서 너무 어쨌든 좀 감동을 받았고 특히 이 표지를 딱 벗겨보시면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네, 엄청 멋있는 포스터가 나와요. 그쵸. 네, 포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또 이 디테일에 너무나 감동을 먹었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거의 진짜 복싱 포스터를 어제 이제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참고를 하신 것 같고 밑에 뭐 일시나 주체, 주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인정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되게 참고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감동 받았던 표지입니다. 물론 50대가 지하철에서 읽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저에게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다. 자, 이제 소설에 이제 그 복싱 소설인데 무에타이 선수가 상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설재희님 왜 무에타이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무에타이를 실제로 하러 가서 태국 가가지고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그 산루타라고 하는 캐릭터가 실제로 해본 무에타이에서 좀 영향을 받으신 거군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 무에타이를 배우러 간 건 정말 그냥 배워보고 싶어서 본고장에서 배워보자. 그래서 2달 동안 그 치앙마이보다 조금 더 시골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거의 뭐 약간 시골 그 들개들이 나다니는 그런 시골 한복판에 체육관이 하나 있고 그 체육관에 딸린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네, 2달 동안 배웠죠. 2달 동안 배웠는데 정말 사실 본고장이기 때문에 무에타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재밌게 네, 거기서 훈련을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훈련했죠, 거기서. 네, 그러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녹아 있는 거죠. 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거기 가서 봤는데 그 서양의 60대 분들도 배우러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고 배우시고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였고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에타이는 다리를 쓰는 거죠? 네, 복싱처럼 이제 주먹도 쓰는데 다리 기술이 더 많이 쓰이는 편이죠. 네. 들깨에게 쫓기면서 로드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그 달리기 그 뭐라 그러지? 기록이 굉장히 빨라져요. 네. 들깨 때문에. 네, 들깨에게 쫓기면서. 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복싱하고 무에타이 좀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발을 쓴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좀 다른 게 있나? 그 내면에 흐르는 일단은 정신 말고 그 가장 큰 차이,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에타이 배우러 가서 정말 2달 내내 계속 혼이 났어요. 거기 실제로 그 태국인 코치들이 회초리를 들고 다니는데 네, 저한테 계속 때리면서 노 복싱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싱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약간 어깨를 움츠리고 가드를 여기까지 올리는 네, 동작 관자놀이까지 올리는 동작인데 몸을 약간 움츠리고 그런데 무에타이는 절대 그렇게 몸을 움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체를 움츠릴 경우에는 무릎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네, 무릎으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럼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항상 몸을 꼿꼿이 들고 가드를 여기 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준비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몸 펴라, 가드 위까지 올려라 라는 걸 2달 내내. 근데 그걸 결국에는 못 고쳤어요. 그게 저는 생각지 못했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고 뭔가 심적이나 정신적으로의 차이라면은 룰이 복싱이 훨씬 더 타이트하고 무에타이가 훨씬 더 싸움과 비슷하다. 훨씬 더 약간 내추럴하고 좀 과격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거친 플레이를 네, 거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네. 약간 또 날것의 느낌으로. 그래서 더 재미있는 면도 사실은 있죠. 네.
그랬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예컨대 복싱 같은 경우는 후두부 가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로 뭐 후두부를 찍던 뭘 하던 네, 그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거의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다 나오는. 정말 그러니까 무에타이 선수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다. 복싱 선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삼루타는 와서 복싱의 룰로 또 올라가고. 그렇죠. 네. 되게 굉장히 그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불리한 조건이죠.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프로 경기들을 꽤 그래도 보러 다녔었는데 프로복싱 경기들을 거기 오는 태국 선수들을 보면 거진 스탠스가 높아요. 왜냐면 무에타이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복싱의 스탠스를 아직 못 익힌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런 선수들을 본 경험이 삼루타라는 캐릭터에 확실히 녹아있죠. 네. 삼루타가 처음엔 이름도 약간 네. 싸움에다가 마루타 뭐 이런 네네. 느낌에서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주셨나요? 저는 사실 별 생각은 없었고 원래 이제 태국인들은 자기 본명이랑 다르게 츠렌이라고 해서 그 별명을 항상 자기 본명처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삼루타 그 야구에서의 삼루타를 생각하고 그런데 삼루타를 먼저 생각했다가 앞에를 쌈으로 바꾸면 되게 싸움하는 느낌이 나겠구나 해서 그렇게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삼루타였군요. 네, 삼루타. 약간 내실이 있는 이름. 그러네요. 네, 완전 홈런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그 현지연은 아이돌을 네. 전직 아이돌인데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나와서 이미지 변신을 해서 레게 머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좀 그 약간 사연이 있는 네. 선수인데 그 여성 권투 선수가 드문데 이 현지연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해낼 때 네. 조금 이렇게 좀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그려보는 이런 게 있었나요? 사실 여성 권투 선수가 드물기는 하지만 요새도 그 설혜경 선수라고 의사 출신 복서도 있고 또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 정주영 선수라고 해서 트로트 선수였던 복서도 있거든요. 여자 복서가. 그러니까 여성 복서들 알고 보면은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현지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복싱계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람으로 설정을 했고 아이돌로 설정한 이유는 뒤에 아마 질문지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이돌에. 네, 그래서 취재가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작가님의 아주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네, 저는 그 아이돌. 1996년에 H.O.T가 데뷔했을 때부터 그 시절부터 한 번도 네, 관심을 놓지 않고 네, 언제나 시청자가 어디 레인지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지금 H.O.T 얘기 나오면 약간 이게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왜요? 96년에 H.O.T에서 시작한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더 공감을 그렇죠. 공감을 얻어낼 수 있죠. 거기서부터 NCT까지 온 사람이 NCT 아세요? NCT 압니다. NCT 누구 아세요? 아니 몰라요. NCT만 알아요. NCT는 알고 계시는군요. 네.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봤습니다. 공연을 갔었거든요. NCT가 NCT 공연 아닌데 NCT가 나오는 공연을 가서 쟤네가 누구야? 그랬다가 애들한테 맞을 뻔했어요. 거의. 근데 보긴 봤어요. 그 유명한 영상 아세요? NCT가 누구야? 라고 했다가 아니야. 정말 매장의 기운을 느끼고 바로 약간 그 NCT가 누구야? 하다가 대단한 사람들이지. 약간 이렇게 회사 전환을 한 그분이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 영상으로.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NCT 이제부터 알아갈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 현지연하고 삼루타가 사실은 이제 그 상대니까 조금의 어떤 그런 긴장감과 이런 게 있다가 이런 좀비 시대를 겪으면서 두 선수가 결국 목욕탕에서 다시 진정한 진검승부를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럴 때 보면 일종의 어떤 자매 같은 게 싹트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약간 여성주의 시각에서도 보면 좀 시장을 두드러 패고 그리고선 같이 로드워크하면서 이런 데서 그런 좀 흐뭇한 장면도 있긴 했는데
혹시 의도적으로 좀 그런 장면들을 끌어내셨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여성 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수끼리의 연대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어떤 경기를 위해, 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고 뒤틀린 경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틀린 경기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온 두 선수가,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맞서 싸우고자, 특히 현지현 같은 경우는 쌍르타보다, 현지현 같은 경우는 더 이기적이고, 사실은. 맞아요. 네, 실수도 하잖아요. 네, 인격적인 실수들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은 이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선수이자 동시에 이 경기의 희생양인 거죠. 그래서 그 희생양끼리의 연대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여자 복싱 경기니까 그 두 명이 여성이었고, 저는 여성 연대를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았고, 네, 그런 선수끼리의 연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두 방향으로 읽히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한쪽 방향으로만 읽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독자가 읽는 게 다죠. 작가는 말이 없습니다. 작가는 말이 많을수록 네, 멋이 없어요. 저는 근데 되게 통쾌했던 장면이, 이것도 저는 이게 여성주의라 꼭 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그 남성인 그 시장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혀를 댈 때 맞아요. 네, 이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리버샷으로 이제 네. 그거는 그 장면은 확실히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이게 사실 너무나 이제 남성 전유물처럼 생각되던 스포츠다 보니까 특히 복싱이 더 네, 지금의 약간 젊은 관장님들은 좀 덜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 관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선을 약간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장님뿐 아니라 높으신 분들 어떤 경계감 높으신 분들도 그러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꼬집고 싶기도 했죠. 실제로 그 설 작가님의 관장님은 매우 좋은 분이시지만 네, 그렇죠. 네, 다른 관장님들 중에서 안 좋은 분들도 많죠. 네. 제가 약간 그런 안 좋은 거 찾아다니는 전문이어가지고 제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책 전체에서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책의 177쪽인데 이렇게 리버샷 날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남에게 아주 가까이 붙어 필살기를 날리는 것은 이런 기분이구나. 실제로 이제 딱 날리고 나서 이 통쾌한 기분을 이제 딱 자각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 해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딱 샷을 날리는 거를 실제로 해보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어딜 가도 이 얘기를 항상 듣는 편인데 상상했던 것보다 체구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왜냐면 복싱했다 막 그러니까 되게 키가 크고 체구가 클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키도 작고 팔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인파이팅을 해야 되는 네. 파고 들어가야 되는 네, 파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거리 잡고 때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정말 뭐 극한으로 살을 빼서 저보다 작은 친구들만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네,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팔이 긴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네. 한 요만큼은 한 반뼘만 더 길었어도 참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팔 길이가 인생을 많이 바꾸죠. 그렇죠. 그럼요. 네. 저의 갈비를 부러뜨린 그 친구가 키는 저보다 작은데 팔이 저보다 한 뼘 정도가 더 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피해 복수를 계속 하고 있군요. 책에 대한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주로 하고 싶었냐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는 것하고 글을 쓴다는 것의 어떤 교차 지점에 선생님 이제 설 작가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 개 다 해봤으니까 그거를 좀 비교를 해서 복싱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연결이 지점이 네, 네. 되게 연결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사실 글이라는 거는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몸 움직이는 경험에서 나온 글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머리에서 나오거나 혹은 취재에서 나오는 글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몸을 움직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두 개는 결국에는 어떤 공통 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글도 그렇고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작가들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작가들이 다 의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의자. 무슨 의자가 좋다. 나는 이런 의자를 샀다. 대부분 작가들 되게 가난한데 의자는 정말 최고급으로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고 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혼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자가 왜 중요하지? 이해를 못하는 채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글 쓰는 거는 엉덩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엉덩이가 더 중요하고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운동한 분들이 글을 쓰면은 결국에는 많이 잘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일맥상통하는 지점도 있고 또 제가 옛날에 한번 불러주신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쳐맞아 봐야 자기 글에 대한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상처 입지 않고 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한번 진짜 아프게 맞고 나면은 보통 제가 이제 글 쓰는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이렇게 두려워서 뭐를 못하고 또 쓰다가도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복싱을 하면 네, 그런 두려움이 좀 없어지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작가들이 복싱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훈련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글도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루틴에 익숙한 사람이 글도 그렇게 연습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루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멘탈 하니까 심리 쪽으로 이제 선수들을 단련할 때 경기 전에 루틴 같은 것들을 매우 철저하게 가리키는 편인데 그 설 작가님도 그 전에 얘기할 때 글 쓰는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평소에 일상에 지금 요즘 이제 그 소다라는 강아지 때문에 일상이 많이 지금 묻어났지만 글 쓰는 사람의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조금 이제 루틴이 잡혀 있고 소다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무너질 일은 없는 게 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글을 쓰는데요. 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글을 쓰는 루틴이 정해진 이유는 저는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이 끼니를 거르진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글을 쓴다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무조건 하루에 2번은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루틴을 한번 세우고 나니까 절대로 글을 쓰는 거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밥을 굉장히 느리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2시간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기 네, 글 쓰는 시간 확보하게 2시간 정도 먹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따지고 양이 많나요? 아니면은 양은 많지 않아요. 양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있어요. 오늘 되게 써야 될 게 많다. 하면은 비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오래 먹을 수 있게 막 약간 그리고 나 오늘 예를 들어서 정말 막 큰맘 먹고 회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값을 해야 돼. 회값을 해야 돼. 그래서 더 많이 써야 돼 라는 느낌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루틴을 짜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무조건 글을 쓴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핵심이 거르지 않는다. 네, 그것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고 기피하지 않는 것. 네. 비슷한 점을 들으면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뭐가 좀 다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과 복싱이요. 글과 복싱이 다른 점은 일단 물론 글 쓰는 분들은 글 쓰면서 내 몸이 망가졌다라고 하지만 맞는 것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사실 딱히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금 저에게 글과 복싱이 다른 점은
글로는 수익 창출이 되고 보신 그렇지 않다. 매우 현격한 차이네요. 네,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항상 말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작가로 망하면, 저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할 생각이 언제나 있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전에 백업 플랜처럼 이제 내가 네, 다 네. 망해도 이건 할 수 있다. 네네. 12년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2년 차 복서인데 그깟 생활체육 지도자의 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약간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인데 네.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네. 약간 지난번에도 이 질문 드렸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때도 약간 다음 작품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때 5개 쓰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 최근 쓰고 있는 작품보다 이제 이미 이제 나오기로 한 작품들 네네. 2달에 하나씩 쓰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레드불 스파가 2월에 나왔는데 4월에 청소년 장편 소설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되게 어두워요. 그 소설이. 네. 청소년 소설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어두워도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피폐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청소년이 읽을 청소년 소설이 필요하다. 6월에 나온 청소년 소설이 또 여자 고등학생 복신 선수가 주인공인 소설인데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내가 너무 복싱 얘기만 쓰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고민 상담을 좀 했더니 다들 너 말고 누가 복싱 얘기를 쓰냐 한국 문학계에서 너 말고 누가 복싱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냐. 그러니까 물론 쓰는 분들 계시겠지만 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냐라고 해서 그래 그럼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소설이 있고요. 네,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관장님인데 아버지의 그냥 지도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쭉 그냥 나는 복싱을 해야 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나?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면서 벌어지는 일이고 약간의 이제 초현실적인 양념이 들어갔습니다. 좀비는 아닙니다. 그 좀비 얘기 나와서 그 정사랑 작가의 좀비 시대의 메달리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비슷한 구조여서 그래서 이제 좀비가 창궐해서 이제 갇혀서 그 사은회에 썼던 참치통을 까먹으면서 이제 연명하면서 이제 부조를 올 때까지 이렇게 활을 쏘면서 좀비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본 첫 스포츠와 좀비의 어떤 콜라보였는데 이번에 제가 2번째 본 좀비인데 약간 좀비들이 좀 약간 매운맛이 아니고 약간 좀 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맹해요. 일부러 조금 좀비물에서도 조금 약간 약하게 좀 하신 건가 싶어서. 이건 사실 저의 약간 단점이기도 한데 제가 장르적 코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제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지 않고 취미가 뭔가 흥미가 없고, 네, 그래서 좀비물은 대부분 영화에서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좀비의 스테레오타입, 좀비라면 이래야 해라는 걸 거의 모르는 상태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좀비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좀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저의 단점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개발시킬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화를 볼 자신은 없기 때문에 네. 영상물은 의도적으로 좀 피하시나요? 아니면 흥미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피한다기보다는 흥미 자체가 좀 없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일단은 책으로 읽는 게 훨씬 빠른 이야기를 긴 영상으로 봐야 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특히 드라마가 힘들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긴 하지만 그것도 한 20대 때 많이 봐서 지금은 많이 보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잔인한 소설도 잘 읽고 잘 쓰는데 잔인한 영상을 못 봐요. 네, 그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테이크는 아세요? 테이크는? 네. 테이크는 제 기준으로 공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아무렇게나 패고 죽인다고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영상으로 볼 때는. 네. 심약한 복서예요. 네, 심약한 그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어떤 그런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새로운 면이네요. 의외의 면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는데, 아, 내가 영화만 봤어도, 영화만 볼 수 있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네. 반대로 근데 지금 영상물은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청정한 시선으로 쓸 수 있는 작가여서 잘 모르는. 네, 그럼요. 네. 아예 새로운 내가 성순한 작가. 그렇죠. 되게 순백의 뇌를 가진 네, 그래서 아마 좀비가 느끼시기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그랬군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소설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네, 저희가 지금 소설이나 어떤 그런 창작물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네. 혹시 뭐 레코멘드 하고 싶거나 네. 이거는 좀 읽어야지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꼭 여기서는 안 작가님을 되는데. 불러야 된다 네, 이런 뭐 그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 이거 내가 읽었는데 이거는 네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제 마음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읽고 나서 좋은 소설이나 네네. 이야기들을 네네.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설재인 작가도 지금 벌써 이미 거장이지만 거장 얘기할 때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거장이지만 생계형 거장. 생계형. 네, 생계형 거장이지만 앞으로 더 이 설재인에 대한 작가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어떤 작가는 생각났어요. 네. 저도 이제 생계형으로서 네. 이제 이건 이제 연결된 얘기인데 제 친한 시인님 이제 친분이 있는 시인님 중에서 이원석 시인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주짓수를 하신 주짓수 관장님이셨어요. 네. 이원석 시인님인데 그래요? 네. 다음번에 좋을 수도 있어요. 문학동네에서 시집을 한 권 내셨을 거고 이원석 시인님이 저한테 한국의 발자크다. 그래서 발자크는 살기 위해서 온갖 단문을 다 쓴.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발자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작품. 하지만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을 여기저기서 다 알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국도 끝때마다 말하는 작품이 있는데 아들린 뒤외 도네라는 작가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도 많이 해서 듣고서는 저게 뭐야 이랬었는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들린 뒤외 도네라는 작가의 여름의 겨울이라는 소설이 되게 짧아요. 짧은 장편인데 그 소설을 읽고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다면 진짜 내 인생 평생의 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특히 뭔가 굉장히 그 에필로그 전에 마지막 문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는 듯한 딱 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이 작품은 정말 미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일즈 포인트를 보니까 제 책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이 걸작이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 책 중에서 제일 안 나가는 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물론 아들린 뒤에도네 씨는 저의 이 마음을 외국이니까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들린 뒤에도네 여름의 겨울 아마 프랑스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작품을 항상 여기저기서 홍보를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아들린 뒤에도네. 네. 자, 공식 질문을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이제 계속 한 수백 번을 하려면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식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미리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재인 작가님이 복싱을 하고 글을 쓰고 여기까지 불려 나와서 이걸 했는데 그 안에서 배운 인생을 살아가는 꿀팁 3가지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철인 삼정문고의 공식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싱을 통해서 복싱과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 때 얻는 꿀팁 3가지. 이게 질문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프랑스가 아니라 벨기에 살았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순백의 뇌인 줄 알았더니 약간 헷갈락하는 뇌인데 복싱의 측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가지 인생에 중요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드 그리고 2번째는
먼저 공격하는 거, 먼저 실행하는 거. 저희 관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경기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로 가드를 내리고 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저희 관장님 엄청 혼을 내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실제로 너무나 극소수의 그 반사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조차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데 왜 그걸 안 하느냐. 무조건 일단은 안전이 먼저다. 멋보다. 네, 그래서 가드를 엄청 중시하시는데 가드,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는 것. 근데 그 가드가 사실은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가드를 올리고 어쨌든 이만큼 손을 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체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내려가게 되는데 그걸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단한 체력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드가 중요하다는 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라는 말씀도 항상 하세요.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라는 말씀도 항상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체력 그리고 담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가드와 먼저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네, 이것이 첫 번째 팁인 것 같고요. 두 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팁으로. 아, 네. 아, 그러면은 1.5개로.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과 운동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고 그 결과가 내 실력이나 내 노력과 너무나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인생 사는 거니까 그거에 패배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패배한다면 네,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패배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 두 번째 네,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은 간 부위를 때리면 아프다입니다. 네, 간 부위를 때리면 아프다. 간이 어디? 간이 저희의 이제 상대로 따지면 오른쪽 배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에 장기들이 다 있지만 왼쪽에 있는 장기들은 근육에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간 같은 경우는 네, 근육에 거의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급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리로 네, 그 가랑이 사이를 차지 않으려면 가랑이 사이를 찰 수 없다면 간을 때려라. 네, 간을 때리려면은 왼손으로 몸을 낮추어서 네, 그 몸을 치면 된다. 상대의 몸을. 그 리버샷이 그런. 네, 그것이 리버샷이고 그게 딱 그 간장 부위를 한번 맞고 나면은 3초 후에 반응이 와요. 네, 숨이 안 쉬어지고 약간 3초 후에 오는데 어쨌든 간. 그리고 그러므로 상대의 간을 그러니까 상대가 나쁜 사람의 경우에 상대의 간을 공격하고 나의 간을 소중히. 네, 이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듣다 보니까 어디서도 못 듣는 어떤 생활의 꿀팁이기도 하고 싸움의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가드 얘기 들으니까 어떤 기본기라는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굉장히 밑에 깔아야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건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많이 싸우면 이기기도 하고 지는데 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받아들임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겸손이랑 그리고 간은 소중하다. 간은 소중하다. 네. 여러분 모두 네, 과음하지 마시고 네, 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였는데 게스트로 이렇게 저희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너무 마이크도 지금 퍼즐트가 그래서 뭐 난방이 꺼진 이 싸늘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조금 더 우리 설 작가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보지 않는 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특히 이제 스포츠와 문학이 교차하는 어떤 이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세일즈 먹고 사는 거에도 관심이 되는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해보셨으니까 이제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녹화를 어땠는지 하면서요. 소감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사실 섭외를 받을 때 네. 선생님께서 좋은 꿈을 꿔서 네네네. 좋은 꿈을 꿔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고 하셔서 제가 저는 꿈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약간 숟가락 올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저를 올릴 마음으로 왔고 그러니까 부디 잘 되시길 바라고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부디 잘 되셔서 제가 올린 숟가락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항상 이 채널에 번창을 기원하고 또 모든 분들의 코어와 득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득근 좋은 말입니다. 네, 득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